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동안 내내 평탄한 적이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 공간에 익명의 힘을 빌려 자신의 말 못할 고민이나 사연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도 인생의 새로운 막을 맞이한 시점에서 지난 제 삶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어릴 적 겪었던 큰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6살 때 큰 화재로 인해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 화재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빌라 전체를 집어삼켰던 화재였고 저희 집 바로 아랫집에 콘센트 누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밤중 모든 주민들이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발생하게 되어서 당시 자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었어요. 당시 소방대원분의 말씀에 따르면 저희 엄마는 물에 적신 이불로 저를 돌돌 말고는 온 몸으로 안아주고 있었다고 해요. 현관문 앞에 절 안고 쓰러져 있는 걸 본 소방대원 덕분에 저도 구사일생 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된 것이었죠.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요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할미랑 가자. 이제부터 이 할미랑 살자. 저는 그때의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할머니의 저 말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계속해서 저를 달래주셨고 끊임없이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하시며 저를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할머니와 저는 당연하게도 항상 가난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아마 화재로 인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손해봐서 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늘 그분 등으로 뒷동산에 새벽 일찍 올라가 캐온 나물들을 시장에 팔기도 하고 주말이면 폐지나 빈병을 치워 팔기도 하시면서 절 키워주셨죠. 저는 화재 사고 때문인지 예전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여주는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을 보며 두 분의 얼굴을 익힐 수 있었죠. 할머니는 늘 결혼식 사진을 볼 때마다 제게 아빠를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와 한복이 너무 더워 혼났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시질 않았고요. 할머니, 이때는 머리가 까맸다. 근데 엄마 아빠 주변에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알 거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고 너는 이 애매애비만 기억하면 된다. 이제 그만 보고 자. 이 사람들은 가족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둘만 살아? 친구들인가? 가족 아니야. 가족은 너랑 나 둘뿐이다. 얼른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할머니 말대로 가족은 저희 둘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경기도 외곽 쪽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그냥 시골이었어요. 몇몇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어쩐다 해서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기억은 나지만 그때 당시 고작 어린 아이였던 제가 뭘 알았겠나요. 그저 할머니 도와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칼싸움을 하며 뛰어놀기 바빴죠. 그런데 제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불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어디서 돋보기를 가져와 불장난을 하고 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놀던 제가 한순간에 눈을 까디집고 발작을 일으킨 거였어요.
애들이 놀라 시장으로 뛰어갔고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장사하던 걸 다 내팽개치고 제게 달려오셨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 후 TV 뉴스에 나오는 화재 뉴스만 봐도 벌벌 떨면서 오줌을 지렸고 못 모르는 동네 아이들은 그런 저를 놀리기 바빴죠. 이영구 또 오줌 싸. 남자가 돼서 불이 뭐가 무섭다는 거야. 아하하하 이거 완전 그 업쟁이네. 야 이영구 또 오줌 쌌어.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고 애들이 놀라는 소리에 매번 할머니가 달려오셔서 애들을 내쫓고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아예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같이 가셔서 장사를 하셨고 일부러 저에게 매일 저녁마다 라면을 끓이게 하셨어요. 저는 항상 무섭다며 울고 할머니는 제 엉덩이를 때려가면서까지 어떻게든 라면을 완성하게 하셨죠. 울면서라도 해. 오줌을 지리든 말든 계속 하라고. 라면 하나 못 끓여서 어떻게 살래? 이 할미가 백날 첫날 같이 있을 줄 알아. 이런 겁쟁이는 내 새끼 아니야. 뭐해? 얼른 다시 불 켜. 그렇게 거의 반년이 넘도록 매일 저녁 할머니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밤에 자다가도 악몽을 꿔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그런 제 옆에서 할머니도 밤잠을 설쳐가며 저를 달래고 재워주셨죠.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저는 결국엔 스스로 불을 켜고 라면을 끓일 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무사히 라면을 완성한 걸 보고 나서야 할머니는 그제야 저를 부둥켜 안고 오셨죠. 저도 할머니 품에서 엉엉 울고 그렇게 저는 할머니 덕분에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제 먹을 거 해먹을 줄 아는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몇몇 아이들과 친하게 어울려 다닐 때쯤이었어요. 저는 해가 질 때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의 다 집에 도착했을 쯤에 어떤 아저씨가 저희 집 현관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부모님 결혼 사진에 있던 남자와 똑같이 생겼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저씨 얼굴을 보고 하며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살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민. 아니 그래 형구구나. 네, 제가 형구인데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왜 아는 척했어? 저희 엄마 아빠 결혼식에 왔던 아저씨 아니에요? 아, 그래. 니네 엄마 아빠 결혼식 갔던 아저씨다. 네가 아는 게 그게 다야? 네. 참나. 뭐 그래. 너 할머니한테 잘해라. 학교 들어가면 네 할머니 봐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임마. 알겠어? 자, 여기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그러면서 지갑에서 10,000원 2장을 꺼내 제게 주더군요. 그때까지 동전만 제대로 써봤지 10,000원짜리 지폐를 그것도 2장이나 한꺼번에 받아서 눈이 휘둥그레졌던 기억이 나네요. 아저씨는 그대로 길을 떠났고 저는 부푼 마음으로 지폐를 꼭 쥐고 집으로 들어갔죠. 제가 할머니를 부르며 다가가자 할머니는 흠칫 놀라더니 저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묻더군요. 너 오면서 누구 봤어? 처음 보는 할머니 표정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훈육하실 때도 무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그 표정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어린 마음에 놀란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쏙 넣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안 봤어? 확실해? 왜? 보고 왔어? 할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후다닥
안방에서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와 방금 그 아저씨를 딱 손으로 가리켰어요. 너 혹시라도 이 아저씨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도망쳐. 알았어? 알았어. 근데 왜? 할미가 그러라면 그렇게 해. 여기 있는 이 아줌마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로 깨어내든 절대 따라가지 마. 무조건 도망치란 말이야. 아, 알았어. 이 사람들이 너만 보면 잡아갈지도 모르니까 할미 말 꼭 들어. 알았어? 그렇게 할머니는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고 저는 일단 알았다고 대답해 그 상황을 넘겼어요. 솔직히 그 아저씨가 그렇게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얼마 후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긴 했지만 할머니는 저를 조금 더 먼 새로 지은 학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 동네 친구들이야 매일같이 나뭇가지, 돌멩이 같은 거나 가지고 놀 줄 알았지 학원이니 과외니 하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한글도 처음 배우는 거였어요. 하지만 학교 아이들은 글을 쓸 줄 아는 것은 물론 TV에 나오는 외국인같이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다달이 새로운 옷을 사서 입고 오고 부모님이 차를 몰고 오는 것도 그 애들한테는 당연한 거였죠. 쉬는 시간에는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수업이 끝나니 우르르 같은 학원차에 올라타서 가버리더군요. 당연히 저는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짝꿍이었던 여자아이의 말이었어요. 미술 시간이 되자 가방에서 색연필 세트를 꺼내더니 제게도 자기 색연필을 쓰라고 내미는 거예요. 야, 오늘 준비물 색연필이야. 너도 내 거 같이 써. 알고 있어. 근데 왜 네 거를 빌려줘? 너 색연필 없잖아. 어떻게 알았어? 너 이제 가난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선의를 베푸려고 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다만 어려서 어떤 말을 가려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을 못했을 뿐이죠. 덕분에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짝꿍의 색연필을 빌렸었어요. 준비물도 제대로 못 챙겨오고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눈에 띄게 못하고 대화도 안 통하는 가난뱅이인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공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애들과 저와의 공통점이 딱 하나.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만이라도 잘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친구도 없고 돈도 없는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저에게 있는 시간을 전부 투자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니 전교에서 등수를 다투는 학생이 되었고 더 이상 저를 가난하다고 무리에 껴주지 않거나 피하는 애들은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저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잘 해야만 나중에 빨리 큰 돈을 벌고 할머니랑 편하게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더욱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죠. 제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 할머니는 더 이상 나무를 캐시지 않고 집에서 김밥을 여러 줄 말하다가 파시곤 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할머니에게 일자리를 자아내주셨어요.
여기서 김밥 마실 바에야 자기가 하는 분식집에서 일하자면서요. 현구 할머니, 여기서 일하시지 말고 저희 분식집에서 저랑 같이 마셔요. 이제 할머니 연세도 있으실 텐데 매번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면 골병 들어요. 오셔서 하시던 대로 김밥만 마시면 돼요. 내가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 식당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걱정 마셔요. 김밥만 마시고 계산만 하면 돼요. 할머니는 가게 앞쪽에서 딱 그거 2개만 해주세요. 그럼 나야 고맙지. 윤철 엄마, 고마워. 원래 일하던 분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급한 대로 저희 할머니께 제안을 주신 거였죠. 저희 입장에선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지붕이 있는 일터에서 일하게 되어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할머니는 제대로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으니 좋았죠. 그렇게 저희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담임선생님이 제게 대뜸 과학고로 진학하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제가 유난히 수학과 과학에 흥미도 많았고 성적이 좋았거든요. 과학고 다니려면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치만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탈 수도 있어. 너 예전에 올림피아드에서 수상도 했잖니? 너 정도 실력이면. 아니요. 전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갈게요. 100% 확실히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못 가겠어요. 그래도 네 성적에 그냥 고등학교 가긴 너무 아깝잖아. 제 형편에는 그게 맞아요. 나중에서야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할머니가 노발대발하셨지만 저는 제 뜻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한테는 거기 안 가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지만 할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셨겠죠. 할머니는 한동안 밤마다 저 몰래 마당에 나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는데 상대방이 잘 받지 않는지 험한 욕들을 중얼거리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매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슬쩍 떠보듯 물어봐도 시치미를 뚝 떼니 저도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할머니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일반 학교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런 대학을 가면 돈을 엄청 많이 벌 거라고요. 땡땡 대학만 들어가도 과외로 한 달에 50만 원을 번대. 그거 몇 명만 하면 돈이 얼마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누구 가르치는 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몇 년만 있다가 우리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아이고 말은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이 녀석아. 이 할머니가 너 하나 대학 못 보낼 것 같으냐? 너야말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어. 참나, 할미, 손자 못 믿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만 골라봐봐. 내가 다 데려가 준다니까. 아, 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자. 하여간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으이구 녀석아. 너 눈밑이 까맣다 못해 시퍼렇다 시퍼래. 빨리 불 끄고 자. 할머니는 제 등을 찰싹찰싹 때리시면서 저를 침대로 밀어넣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은지 입꼬리는 슬쩍 올라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입만 열면 그런 실없는 농담을 해댔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덜어지실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로 대학을 가자마자 돈을 벌 생각으로 명문대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고 덕분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 동안 입버릇처럼 할머니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 수 있었어요. 수능 점수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고등학교 진학 때 겪었던 일을 똑같이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성적은 괜찮지만 금전적인 상황이 애매했거든요. 제가 목표하던 대학교를 지원하면 장학금을 받기가 애매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려면 조금 낮은 학교로 하향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하향 지원은 절대 안 된다며 필사적으로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 등록금 대줄 수 있다.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장학금에 도전해보면 되잖니. 왜 자꾸 돈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하려 들어. 아니야. 내 꿈은 컴퓨터공학까지 무슨 대학이 아니었다니까.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어서 그래. 정말이야 할머니. 네가 그 학교 모집 요강을 작년부터 들여다보고 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게 어디 할미를 천치로 알고 내가 이미 모아둔 돈으로 너 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 네가 성적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아우, 막상 가려니까 너무 멀어서 그래. 코앞에 괜찮은 대학 있는데 왜 자꾸 멀리 가래. 제가 계속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렸지만 할머니는 자꾸만 속상해 하셨고 또다시 저 몰래 밤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죠. 어쩌면 제가 1, 2학년 때 야자를 하고 있을 때도 통화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3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 상대와 뭐라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자꾸 왜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느냐고 화를 내시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대체 누구일까? 무슨 얘기일까?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할머니가 먼저 얘기하시기 전에는 굳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시 할머니는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고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에 한번 폐렴을 심하게 앓으셨다가 겨우 나으셨는데 그때 이후로 좀처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셨는데요. 병원에 가라고 해도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1년 좀 넘게 지나니 몸만 약해지신 게 아니라 경미한 치매 증상도 조금씩 나타나게 되더군요. 그때 이미 연세가 85세가 넘어가니 아무래도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시는 듯 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커다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완강한 뜻을 저버리는 게 더 할머니한테 타격이 있을지 아니면 제 뜻을 고집하고 할머니 곁에 남아있는 게 맞는 건지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저희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김밥집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너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할머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아니요. 저도 여러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멀리까지 학교 다닐 이유는 없으니까요. 내가 같이 일하면서 할머니를 잘 봐드릴 테니 할머니 걱정 말고 네 진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렴. 우리 현고, 효자인 거 온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근데 할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네 진로에 할머니가 굴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더 힘들어 하실 거다. 내가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챙겨왔어. 이 돈도 같이 보태고 그냥 할머니 뜻대로 해드려. 그게 할머니 위하는 길이야. 감사하게도 분식집 사장님이 할머니를 잘 돌봐주신다며 저에게 용돈도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장님은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할머니를 분식집에 앉혀놓고 일을 하시면서 저 대신 할머니를 돌봐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할머니 뜻대로 저희 집에서 멀리 있는 조금 더 좋은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합격을 하고 할머니가 주신 돈에 제 알바비를 보태 어찌어찌 등록은 했지만 전공 서적 비용이며 기타 부수적인 돈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는 차라리 군대를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가야 하는 곳이고 군대에서는 숙식이 모두 해결이 되니까요. 쥐꼬리만한 돈이지만 월급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갈 군대라면 할머니의 병세가 더 심해질 때 가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후딱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김밥집 사장님과 동네 이웃분들께 저희 할머니를 잘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를 가니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제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던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1년 3개월 차에 저는 급작스럽게 일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분식집에 계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크게 다치신 것 같다며 유일한 가족인 저를 찾는 것이었어요. 급하게 짐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가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약 2달 정도 할머니 병간호를 해드렸어요. 기력이 많이 쇠한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셨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아유, 내 아들 형구, 불쌍한 내 아들 형구 하시면서 제 볼을 쓰다듬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어렸던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몇 번 다그쳤어요. 할머니 아들은 이만형, 여기 이만형이고 나는 손자잖아 할머니, 손자 이현구. 내 아들 현구. 아니, 여기 이 사람이 누구야, 응? 이 사람이 할머니 아들이잖아. 제게 있는 유일한 부모님 사진인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을 들이밀며 고쳐주려고 해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식 사진을 보라고 눈앞에 보여주면 자꾸만 예전에 저희 집에 왔었던 아저씨를 가리키며 그 아저씨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말어. 어딜 내 새끼 뺏어가려고 어림도 없지. 형구 너 이 사람 보자마자 도망가라고 했지? 기억하지? 그래 기억해. 이거 이제 그만 보자. 할머니가 갑자기 너무 흥분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니 저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사진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할머니한테 마지막까지 아들 소리를 듣다가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동네 사람들이 와주었고 휴가 나온 군대 동기들도 몇 명 들렀다 갔어요. 저는 애써 의연하게 조문객들을 대했지만 망망대해에 혼자 떨어지게 된 것 같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달인을 하루 앞둔 새벽, 웬만한 조문객들은 다 돌아가고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서더군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남자는 오래전에 저희 집에 한번 왔다 갔던 할머니가 그토록 마주치지 말라던 바로 그 아저씨였거든요. 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자 그 아저씨는 일단
할머니께 먼저 예의를 갖추더니 제게 왔어요. 네가 형구구나. 그간 고생 많았다. 아저씨, 대체 누구세요? 저희 할머니랑 대체 무슨 관계시죠? 너야말로 대체 뭔 소리를 들었길래 날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당신 보면 도망가라고 하시던데 대체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냐고요. 아이고 참. 알았다. 일단 앉자. 밤독인데 얘기나 좀 하자. 너도 들어야 하는 얘기야.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 아저씨의 맞은편에 앉아 의심쩍은 눈초리로 아저씨를 주시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아저씨의 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간 제가 알고 살았던 제 세상이 전부 뒤바뀌는 이야기였죠. 아저씨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저희 아빠가 어렸던 시절부터 시작을 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6남매 중 5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머리는 좋으나 욕심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욕심 많은 형과 누나들 사이에서 혼자 유일하게 막내를 챙겨주고 업어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 막내가 바로 절 찾아온 그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냥 아저씨가 아니라 제 작은 아버지였던 것이죠. 제 친할머니는 작은 아버지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아버지는 회사 일로 집에 있을 때가 많지 않았고 막내 아들 육아를 전부 큰 자식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무관심한 할아버지와 욕심 많은 형 누나들로 인해 아빠와 작은 아버지는 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두 사람을 챙겨준 건 앞집에 살고 있던 명순이 이모였는데 그분이 제 친할머니의 친한 친구이자 제가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그때까지 절 키워주신 분이었던 것이죠. 너 입에 맨날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길바닥에 있니? 형 누나들은 학교 갔는데 저희끼리 뭐 먹을 거 없어서요. 그럼 아무거나 주방에서 꺼내 먹으면 되지. 뭘 이러고 죽치고 앉아있단 말이야. 주방에 먹을 거 없어요. 형부가 니네 밥도 안 해주니? 너희 형 누나들이 밥 안 차려줘? 아빠와 작은 아버지 말에 집안을 잠깐 들어와 살펴본 명순이모는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집안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하네요. 젊었을 적 환마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뒤 남편마저 집을 나가버리자 명순이모는 그때까지 가족도 없이 홀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어린 작은 아버지는 몇 번이나 명순이모가 낮잠을 자다가 악몽을 끄고 허우적거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 아들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던 명순이모는 오히려 당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인 아빠와 작은 아버지를 잘 쳐다도 보지 않고 딱딱하게 대하셨다고 해요. 괜히 두 사람을 잘 챙겨주다가 먼저 간 아들이 생각나면 더 상처를 들 쑤시는 꼴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빠와 작은 아버지가 굶고 있으니 그건 또 지나칠 수가 없었는지 집으로 데려와 밥도 먹이고 쉬다 가라고 했대요. 그렇게 명순이모에게 키워진 아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했던 터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엄마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혼주자석이 비니 명순이 이모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명순이 이모가 아빠의 엄마 노릇을 대신해주고 사준도 찍히게 된 것이라고요. 아빠는 실제로 명순이 이모를 잘 대접해드려서 엄마 아빠의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거처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 화재가 났었던 그날 저희 가족이 비극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도 바로 명순이 이모였다고 해요. 저희 집에 불이 난 걸 보고
홍비백산에서 달려온 명순이모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하셨다고 뒤늦게 소방관이 저를 안고 나오는 걸 보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셨다더군요. 또 한 번 자식 같던 저희 아빠를 화말 올리게 된 명순이모는 저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엄청나게 슬퍼하셨는데 막상 장례식에 모인 가족들은 그 누구도 슬퍼해야 하는 사람이 없었다더군요. 그래서 만영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래? 정민이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다 물려받지는 못할 거 아냐. 근데 왜 정민이만 그렇게 신경을 써? 우리도 지켜가족인데 우리 목도 있는 거 아냐? 설마 그 돈이 전부 정민이한테 넘어가지는 않겠지? 야, 당연히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전부 가겠지, 이 멍청한 놈아. 정민이 데려다 키우는 사람이 재산도 관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데려다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딸이랑 또래니까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기도 좋고. 누나가? 만영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만영이 아들 잘만 키우겠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낯짝이 두껍냐? 아우, 내가 데려다 키울게. 쟤도 외국물 좀 먹으면서 커야 잘 클 거야. 오빠는 절대 안 되지. 데려갔다가 애를 또 얼마나 패려고. 오빠 전부인도 그러다가 야반도주 한 거 아냐. 야, 말 가려해라. 너도 처먹고 싶냐? 근데 만약에 정민이도 걔네랑 같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재산은 우리가 다 나눠 가지는 건가? 큰고모의 말에 다른 사람들은 동시에 지지근 듯 조용해졌고 그때까지 말없이 듣다 못한 작은아버지가 진짜 다들 작작 좀 해라. 사람이냐? 지금 그게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야. 하고 핀잔을 주니 친척 어른들은 전부 작은아버지를 윽박질렀다고 해요. 이게 막내 주제 어디 싸가지 없이 형 누나 얘기한데 끼어들어. 죽을래? 막말로 니도 지금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겠다고 죽치고 앉아있는 거 아냐. 작은아버지는 막내 형의 죽음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의 파렴치한 생각에 치가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랑 더는 말을 섞기 싫어. 그 뒤로는 그냥 말없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만 했대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엿듣고 있던 명순이 이모는 그 즉시 저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것이죠. 살던 동네에서 한참을 떨어진 곳에 급하게 털을 잡은 명순이 이모는 저를 보고 저와 같은 나이에 불길 속에서 목숨을 달리한 자신의 아들이 겹쳐 보이셨는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형구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거였고요. 몇 년 뒤 제가 동네 친구들이랑 한참 뛰어놀고 있을 때 작은아버지가 겨우 명순이모를 찾아서 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명순이모는 온갖 살림살이를 집어던지며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작은아버지가 겨우 진정시키고 얘기를 했다더군요. 이모, 정민이는 어딨어요? 누가 정민이야? 니네 애를 왜 나한테서 찾아? 형 누나들이 얼마나 찾아는 줄 알아요? 걔 지금 실종 상태여서 다른 가족들이 걔 찾는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요. 저도 여기 3년 만에 찾았는데 그 양반들이라고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민이는 나한테 없다니까 그러네. 왜 없는 애를 자꾸 나한테서 찾느냐고. 애 형구라고 부르신다면서요. 아, 이모, 이러시면 안 돼요. 걔 학교는 보냈어요? 애 학교는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너 어렸을 적에 네 형 누나들 중에 너 보듬어준 사람이 만영이뿐이 더 있었어?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만영이가 살았을 전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그러니까 정민이를 제가 키워야죠. 다른 형 누나들이 애 제대로 키우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정민이도 유산 제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걔가 그 하얀 아들 사이에서 잘도 자라겠다. 경국에는 엊그제까지 가스불도 못 켜고 벌벌 떨던 애야. 애가 아직도 얼마나 악몽을 꾸는지 알기나 해. 내가 너는 또 어떻게 믿니? 네 형 누나들 그렇게 작당하고 있을 때 너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더냐? 그 말에 작은 아버지도 할 말이 없어져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가 마지막으로 명순이모한테 일단 저를 잘 데리고 있어보라고만 하시고 집을 나서셨다고 해요. 일단 애 잘 데리고 계세요. 이모도 헷갈리지 마요. 이모도 지금 이모 욕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형구 형은 이미 25년 전에 죽었잖아요. 연락 와야 끊지는 마시고 저랑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뭔 일 있으면 이모한테 말을 해주던지 할 거 아니에요. 설 일은 일단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모도 진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현관 밖에서 저를 마주쳤던 작은아버지는 서울로 올라가서 대부분의 행정 처리를 해줬다고 해요. 다른 친척 어른들은 작은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간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어른들이 없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분노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이유가 뭔데? 당신들이 쓰레기라는 소리밖에 더 돼? 할머니가 지금까지 무슨 고생을 하면서 날 키웠는지 알아? 인간적으로 나는 빼줘라. 나는 그래도 네 유산 관리해준 사람 아니냐. 이모, 아니 네 할머니가 말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다 보니까 너한테는 그렇게 말했나 본데 나한테는 재작년부터 네 유산 내놓으라고 아주 닥달을 했어. 얼마 전까지 당신이 치매가 왔다면서 더 재촉을 하시더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이제 내가 곧 22살인데 약속 안 지킨 거 맞잖아요. 성일 되면 쉬기로 했다면서요. 나는 뭐 노냐? 나도 일 정리되는 대로 바로 온 거야, 엄마. 너 군대 간다니까 뭐 조금 늑장을 부리긴 했다만 일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자, 받아. 네 돈이다. 작은아버지는 볼멘 소리를 내며 제 앞으로 통장 하나를 툭 던져주셨어요. 열어보니 1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더군요. 그걸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런 돈이 있었으면 진작에 줬어야죠. 그러면 할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게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 야, 그 돈 지키는 게 쉬웠는 줄 아냐? 니네 큰고모 큰아빠들이 어떤 인간들인 줄 네가 알아? 참나, 수고비를 주지는 못할 망정. 언제 돈을 찾았던 어쨌든 찾자마자 바로 할머니한테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입으로 어렸을 때 챙겨줬던 사람은 아빠랑 할머니밖에 없었다면서 어떻게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이모가 시킨 거야 임마. 야, 치매가 뭔 병인지 몰라? 나중에는 이모가 어차피 늦을 거면 자기 가고 나서 너한테 주라고 했다고. 사람을 뭘로 보고 기껏 네 돈 손 안 대고 들고 왔구만. 할머니가 본인의 치료비로 쓰지 말라고 했다는 말에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할머니도 아닌데 자기 피부치도 아닌 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도 없었고요. 할머니, 왜 그랬어? 나는 할머니 친자식도 아닌데. 평생 그렇게 할머니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좋은 음식 한 번 못 먹고 살았으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조금만 더 살지?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지 그랬어. 머리로는
할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저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퍼했어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할머니 운구하고 달인까지 진행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오는 저를 옆에서 작은아버지가 달 말없이 챙겨주긴 하더군요.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집에 돌아갔을 때도 작은아버지는 약 일주일 정도는 저랑 같이 있어주다가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주고 가셨어요. 저는 마음을 추스른 뒤에 복학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으로 가게 된 대학에서 도저히 학업에 소홀할 수가 없었죠. 저는 대학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다가 졸업을 앞두고 동기들과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커다란 돈을 벌 수 있었네요. 그 돈으로 그간 저희 할머니와 저를 도와주셨던 동네 주민분들, 특히 분식집 차장님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할머니가 보시면 저를 참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리운 마음과 슬픈 마음은 어느 정도 무뎌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머니가 조금 더 버텨주셨더라면 지금쯤 할머니랑 같이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수시로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계속 슬퍼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 앞으로도 더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지금 계신 가족들한테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